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한 주 동안 많이 달라진 시장 분위기입니다.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실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보죠. 미국 증시 진정세의 영향으로 양시장 반등하다가 상승폭 반납까지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딱 이 말대로였는데 후반에 다소 좀 흔들림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각 국의 반등 기조도 좀 다르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찌 보면 지난주 이 시간이나 뭐 지금이나 뭐 달라진 건 사실 없어요. 그죠? 사실 그래요? 없고. 그러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기분이 좋은 게 네. 저게 미쳤나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까지 조정이 나온 게 얼마 만인가? 미리 현금 많이 들고 계셨어요?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 또 대출이라는 좋은 또 레버리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받으려고 하는 대출 금액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 비용 수익률 계산해 보니까 너무나 괜찮아요? 많이 남아요. 할만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시장이 대책 없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책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대책 없이 빠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때를 예를 들면 그 방송하기 전에 우리 조현실 감독님하고 제가 2020년 3월 18일 날 휴먼 계좌 푼 것까지 보여줬어요. 풀어가지고 그때부터 코덱스 레버리지 산 걸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런 식으로 해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급락시에 지수 반등에 베팅을 하는 네네. 게다가 또 탄력이 좋은 레버리지 상품을 그때 코로나 때도 샀었는데 네, 지금도 그쵸. 그럼 동일한 전략을 하실 거고 그리고 네네.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은 코덱스 레버리지보다 S&P 500 레버리지를 보고 있어요. 미국이 너무 빠졌으니까. 네. 왜냐하면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 대형주 장세가 아니에요. 만약에 코로나처럼 지수 대형주 장세였다라면 아마 제가 S&P 500보다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아마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지수 대형주 장세라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차라리 S&P라든지 나스닥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눈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코로나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지난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말씀드리면은 귀에 안 들어오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 저 사람 말이 맞았구나, 제 말이 맞았구나라고 하면 될 건데 과거사를 한번 쫙 쭉 둘러보세요. 코로나 때도 그랬었고 2015년도 중국발 경기 위기에서도 그랬었고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먼 사태 2008년대도 제가 2008년도에 이쪽을 업을 드렸거든요. 그때 난리가 아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시작하다 보니까 웬만한 시장 하락은 사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무덤덤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지금의 어떤 시장 하락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기회가 될까라는 것들은 저희가 장담하면 안 되겠지만은 쉽사리 장담하면 안 되겠지만 장담을 합니다. 장담하고요. 그리고 보세요.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누가 팔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시장의 어떤 추가 하락이 제한되면은 누군가 산다라는 얘기가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돈이 풀린다는 얘기가 나오면 되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코로나 때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미국 연준에서 뭘 했었죠?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양적 완화를 하게 돼서 돈을 풀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들이 주식에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게 실행될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금융위원장이 그 10조 증환펀드 플러스 해가지고 100조 금융시장 안정자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런 시그널만으로도 만약에 누군가 시장을 빼는 세력이 있다라면은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적절하게 수익이 났구나라는 그런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만 쪽 같은 경우도 7일부터 11일까지 일시적으로 공매도 금지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도 총리가 얘기했듯이 22조가량의 금융안정자금 투입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 이런 조치들이 나오게 했을 때 시간 지나서 보게 되면은 바닥을 잡았을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결국 관세라는 문제가 선반영이 되거나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빅스 지수
이거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빅스 지수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또 40을 넘었더라고요. 40을 넘었는데 작년 이제 8월 달에 빅스 지수가 40이 넘었었거든요. 그게 언제 하냐면 지금 화면 보시면 요때 이제 당시에 엔화 강세 때문에 시장이 급락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아시겠지만은 또 중동 쪽에 또 시끄러웠었잖아요. 요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빅스 지수가 40을 넘었었던 때예요. 그리고 과거에 또 가보게 되면 코로나 때도 빅스 지수가 40을 넘었었거든요. 40을. 여기 보시면 요때 40을 넘었었고, 그리고 그 전으로 가보게 되면 2015년 8월 달에 중국발 경기 위기 때문에 또 빅스 지수가 40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소위 말하는 빅스 지수가 40이 넘었을 때는 기회가 됐던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CDS 프리미엄. 지금 현재 환율이 정말 높잖아요. 그죠? 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CDS 프리미엄이 40 이상을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20에서 44의 하향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그 CDS 프리미엄이 한 40까지 접근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45 가게 된다라면은 45, 50 가게 된다라면은 데이터가 틀려지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만약에 지금 CDS 프리미엄 이 지수가 20에서 40 이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유지하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위험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때 같은 경우는 환율과 CDS 프리미엄이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CDS 프리미엄이 40 이상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시장 하락이 기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이죠. 단지 참 그게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은 시장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차트가 어떤 식으로 바닥을 만들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것들이죠. 제가 2020년도에도 어떻게 바닥을 잡았는지, 2015년도 어떻게 바닥을 계속 과거 사례를 저도 체크를 해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화면에 그 CS 프리미엄 나오고 있네요. 지금 앞전에 보시면은 지금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선이 그어져 있는데 지금 딱 40에 접근을 했거든요. 40에 접근했는데 그 앞에 보시면 40을 돌파해서 올라간 자리 있죠. 저게 언제였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예요. 근데 그 이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일본 엔화 강세 영향도 있고 하게 되면서 시장이 하락이 있었지만은 CDS 프리미엄이 40을 안 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넘지 않게 된다라면 적어도 우리나라 투자 환경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고환율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들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은 현금이 있든 없든지 간에 기회로 삼아야 되고요. 현금이 없다라면은 지금의 또 하락을 데이터화 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지난주에서 오늘도 조금 이제 이 하락을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도 아쉬운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어떤 비슷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갭을 한 번 정도 더 떨구게 된다라면은 지금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갭을 한 번 정도 만약에 더 떨구게 된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진짜로 바닥이라 보고 저도 S&P 500 레버리지 들어갈 생각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 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하락이 기회가 될 거라는 부분들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좀 과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항상 시장은 변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매도가 나오고 과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물론 뭐 좋은 전문가들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만의 어떤 데이터화 시켜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까지 현재 외국인 현물 매도고 8조 9천 정도 나왔거든요. 증권펀드 10조니까 아마 외국인 우스갯소리를 드리자면 외국인들이 한 10조 정도 맞추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도 여전히 이 하락을 기회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매도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지금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는데 한 번 더 하락을 할지 안 할지는 확신할 수가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그렇다면 지수 반등에 베팅하는 자금을 일부 분할 매수를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오늘 말고요. 한 템포 정도만 좀 더 기다렸다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5% 좀 덜 먹더라도 확인하고 둬도 상관없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갭을 한 번 더 뚫게 되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때는 그냥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보고 있다라는 건도 참고 삼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2008년에 뭐 글로벌 금융위기나 네네. 코로나 때 이때 보신 분들은 200주 이동평균선까지도 뭐 보수적으로는 얘기가 좀 나오던데 한 번 더 밀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들어갈 만한 타이밍을 잡아보자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만 더 질문을 네네. 드릴게요. 앞서서 시장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관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고 네네.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약간은 좀 석연찮은 것이 우리가 너무 트럼프라는 인물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주변에서 다 물어봐도 아 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하다가 말겠지. 이렇게까지 미국 국민이 반대하는데 뭐라도 수습을 하겠지. 원래 그의 스타일처럼 지금 강도 높게 관세 카드를 썼다가 이대로 하겠어. 이런 시각인데 만약에 이대로 하면 어떡해요? 이대로 하는 게 이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시장은 괜찮을 거다. 네네. 아.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관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게 정말 큰 문제고 이게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증시라는 시장 논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증시에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영원한 호재도 없고 영원한 악재도 없다. 그러니까 2018년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중국과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됐었잖아요. 1년 내내 하락이 나왔었다가 2019년도가 돌아가서는 그게 또 영향력이 조금은 약해졌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시장 어쨌든 증시 이 어떤 이슈든지 간에 계속 지속은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이 관세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실행하게 된다. 그럼 차라리 더 센 건 없잖아요.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라든지 선반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도리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차라리 어찌 보면 서커버링 자금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빨리 결정을 지어주는 게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불확실성이 가장 안 좋은 거고 네, 그렇죠. 어쨌든 결론이 나면 괜찮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 올라온 거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미국 내부에서도 네네. 경기 침체될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되고 있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오면서 이것이 경기 침체를 미리 좀 반영하고 있는 증거가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 시그널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은 미국 국채금리도 올라오기 때문에 트리플 B 플러스 채권 같은 경우도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리만 같은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예기치 않게 이게 실업자가 늘어나고 고용상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경제 위기 이런 거 안 믿어요. 경기 위기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2022년도 하반기부터 미국 경제학자들 그리고 증시에서 미국 경기 위기 온다 계속 고사실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안 왔어요. 경기 위기는 와봐야 아는 거지 시장이 예상했을 때 온 적이 단언컨대 없습니다. 리만이 올 거라고 해서 왔나요? 코로나가 인해서 경기가 올 거라는 거 우리가 예측했었나요? 참고로 코로나 때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 있잖아요. 그때 당시 저도 리포트를 봤거든요. 메르스보다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절대 증시에 영향력은 없다. 결론을 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 위기 왔잖아요. 증시 폭락하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전문가들이 물론 저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말을 무시하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이 말씀만 드릴게요. 시장에서 원하는 경기 위기는 안 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경기 위기는 절대 안 와요. 항상 예상치 못할 때 오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블랙스완이 늘 문제지 우리가 네네. 예측했던 거는 그대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해 주신 거고 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종목 얘기여서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조금은 아쉬운 게 실적이 다 좋은데 시장 분위기가 뒷받침이 되지가 못하니까 약간 빗바른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네, 감히 평가를 해보자면은 잘했다. 근데 조금 아쉽네. 어떤 측면이 아쉽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6.6조 잠정식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상치 저도 한 5조 5천억 정도 네.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좀 잘 나온 거는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출이 79조잖아요. 네, 거의 비슷해요. 작년 3분기 때 매출이 79조였거든요. 그때 당시 영업이익 9조가 넘어갔어요. 그거 비하게 되면 수익성은 아직까지 잡아야 될 부분이 있거나 더 좋아야 될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잘했다? 근데 뭔가 좀 아쉽네?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금 평가절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더 좋아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갤럭시 S25가 생각보다 많이 팔려서 좋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거시 쪽이 좀 더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 디램이라든지 랜드 쪽 한번 동향을 잘 살펴보세요. 1월 달부터 쭉 올라왔어요. 큰 폭은 아니지만 바닥 잡고 완만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디램 쪽 같은 경우는 DDR5 같은 경우 가격이 계속 올라왔었고 랜드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2017년 3월 달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다 얘기하고 있어요. 9%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런 게 영향을 안 줬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레거시 쪽에 좋아지게 되면은 좋아지는 폭이 하이스보다는 삼성전자 더 클 거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예전에 했었거든요. 네. 그게 딱 이번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4월 1일부터 샌디스크가 랜드 가격 10% 인상했거든요. 그러면 하이스 삼성전자 안 올릴까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그대로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는 만큼 또 이게 실적에 또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지 시장만 좀 괜찮아진다라면은 이런 전제는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들도 지금 조정받을 때 사자. 일단 그 부분 좀 약간 보류할게요. 왜냐면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4대 키워드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은 CXL,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유리기판, 액침 냉각. 요 네 가지 키워드가 일단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 반등 주게 되면은 HBM, 온디바이스, CXL, 낸드 할 것이 다 올라올 겁니다. 네. 왜냐면 기술적 반등이니까. 그런데 기술적 반등에서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이제 또 여기서 분류가 될 거거든요. 그때 가서 판단해도 안 늦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필두가 될 거라는 것은 일단은 확실하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 따라가는 아이들이 누가 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삼성전자 필두라고 말씀드리면서 퍼스트 무버가 되지 말라는 말씀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삼성전자는 논의를 하고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차피 탑픽을 정해줄 겁니다. 네. 그때 가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가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좋은데 지금 덥석 잡기보다는 조금 더 윤곽 드러나는 거 네네. 보고 접근하셔도 늦지 않는다.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BL 바이오입니다. 어제 오늘 정말 대단하죠.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는 힘, 기술 수출에서 나왔습니다. 4조 1천억 원 규모, 정말 큰 잭팟인데 ABL 바이오 계속 갈까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오늘 제약 바이오도 꽤 괜찮아가지고 이쪽에 대한 의견도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종목별로 핀셋 전략으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이 아니라 어제를 봐야 되거든요. 네. 어제 이 소식이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ABL 바이오가 상한가에 진입이 됐었는데 어제 시장에서 ABL 바이오가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바이오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거든요. 오늘은 아시잖아요. 시장 분위기에서 같이 올라온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테오도 오늘 급등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벗겨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ABL 바이오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4조 1천억.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BL은 상한가에 갔는데 그 외 바이오 종목들이 같이 동반해서 업종이 움직여주냐. 사실 그건 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좀 그게 좀 아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핀셋 전략을 가져라고 좀 말씀을 일단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 이후에 좀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바이오 업종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있는 뭐 기술 수출이든 뭐 실적이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슈가 있는 쪽으로 제한시켜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나이백 같은 것들 요것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신약 후보 물질 MP-201 이게 이제 첫 번째 글로벌 기술 이전이 임박했던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상승해서 오늘도 8%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핀셋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용제약 같은 경우도 항궤양제 요거 관련돼 가지고 인도 이제 또 진출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4월 3일 이후부터 차트가 괜찮아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 아무거나 들어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유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 제한시켜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슈가 앞으로 이제 ABL 바이오 같이 기술 이전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또 세 종목이 있더라고요. 브릿지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비보존. 이게 비보존 말고 비보존 제약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비보존, GI 이노베이션을 보시면 되는데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발성 폐섬유증 후보물질
이제 4월달 톱9 결과가 발표가 되게 되면은 기술 이전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면역 항암제 지금 기술 이전을 현재 연내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네. 참가 삼아 보시고 비보존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하고 기술 이전을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콕 집어 알려주셨어요. 제약바이오 내에서 핀셋 전략 가져갈 종목, 나이백, 대웅제약,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 비보존, 그리고 GI 이노베이션까지 5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압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